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고 우리 정부는 남은 3주 동안 협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순직 해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경로설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일본이 군함도 탐광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며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알렸는지 유네스코에서 따져 물으려던 우리 정부의 시도가 표대결 끝에 무산됐습니다.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는 등 오늘 전국에서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한국을 대상으로 25% 상호관세 부과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전면 발효될 예정으로 무역과 외교 관계를 놓고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철폐한다면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25%에 추가해 그만큼 더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도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존 자동차 철강 관세와 같은 품목별 관세와 이번에 부과된 상호 관세는 합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 조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조치의 파장과 미국 내 반응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이시바 총리에게도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한에 담긴 내용은 국가명과 수취인인 이시바 총리의 이름을 제외하면 한국을 상대로 보낸 서한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지난 4월에는 24%의 관세였지만 이번에는 1%포인트가 오른 25%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등에도 각각 25%에서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재편을 예고하는 강경한 조치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 워싱턴 포스트는 우방국을 적처럼 대하는 것은 전략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의 상호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받았지만 아직 협상의 시간은 남았습니다. 백악관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 달인 8월 1일로 못 박으면서 유예기간이 사실상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는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어서 한여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은 한국과 일본 외에도 12개국을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등에 대한 관세율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다만 미국 백악관은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 달로 유예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president will also sign an executive order today delaying the July 9th deadline to August 1st. 지난 4월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지나 관세 발효 시점을 다시 8월로 통보하며 3주라는 시간이 사실상 생긴 겁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관세를 예고하고 발효 시한은 충분히 줘서 무역 상대국들이 막판 제한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3주간의 추가 협상 시간이 확보된 건데 8월 1일 25%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기 전 한미 간 협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 백지화와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업협력과 대미투자 등을 지렛대로 활용해 25% 상호관세와 자동차와 철강 품목관세를 완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지킬 건 지키고
필요한 요구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예입니다. 이렇게 한미 협상이 중대기로에 선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미일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활동했던 정치원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특사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특사로서 미국을 방문하기 전 이 대통령을 만나 전달할 메시지를 공유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특사단 명단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등 미국 공화당 인사들과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특사단은 한미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안보 협상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특사단을 파견한다면 당연히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다양한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대통령실이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인 나라는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해 14곳입니다. 일본 특사엔 정세균 전 총리가, 유럽연합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호주엔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이 내정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파견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우리나라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예년에 비해 더 파견 국가를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오후 2시 15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 넉 달 만에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장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7가지로 적시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권한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체포방해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이자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넉 달여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2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며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무리한 청구임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 또는 별도로 마련된 유치장소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고 본 건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려 한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 조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에서 줄곧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최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진술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에게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때 교부된 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았습니다. 해당 선포문에 서명란을 추가한 양식을 새로 만들어 전달했고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고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 추진이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문건을 폐기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판단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이어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서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처음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이를 부인해온 김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에서 입장을 바꿨을지 관심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처음 전달한 걸로 지목되는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한테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 지시 받으셨습니까? 김 전 사령관은 조사가 끝난 뒤에도 박 대령에게 경로를 언급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말없이 빠져나갔습니다. VIP 경로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뒤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혐의자에서 임 전 사단장의 이름이 빠졌다는 의혹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고 당일 오후 5시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약 3분 동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통신 기록과 당일 행적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을 캐물은 걸로 전해집니다. 저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 수사 외압 그리고 VIP 경로설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추가 소환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1호 수사로 지정한 김건희 특검팀은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을 이번 주 소환하는 데 이어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태균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을 추가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9일 오전 10시 삼부토건 전 대표 정창래, 10일 오전 10시에 삼부토건 대주주 이일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정창래 전 삼부토건 공동대표를, 모레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을 각각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이은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조사했고 어젠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급부상하게 된 배경인 재건 포럼 행사를 주관했던 곳입니다. 특검은 동시에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특검에서 일방적으로 저를 출국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수준 낮은 정치 보복이라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선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와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야 충돌이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쟁점 법안 등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회기 때부터 거부권 법안 13건, 여야 민생 공통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11건 등 40건의 법안 처리를 공언해왔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이사수를 확대하는 방송 3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쌀 의무 매입 조항을 담은 양곡법 등 농업 관련 법안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MBN에 중점 법안 40개 중 상법 개정안과 한우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고 나머지 38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다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가면서 처리할 예정이다.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해온 검찰개혁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출범시켜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 쌓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흑역사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더해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전국도 예고된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38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방송 3법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인데요. 7월 임시국회 첫날 다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독단적 운영을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 3법이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이사회의 구성을 늘리고 추천권의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장 선출된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방송사업자에게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집단의 언론 장악과 방송사의 자율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편성위원회가 사실상 회사의 경영위원회처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영방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법안이고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섰습니다. 적어도 이 방송법에서만큼은 협치할 상황이 안 됐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한 분도 발의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입장이라고 하셨고. 방송 3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논의 등이 입법 속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60%대를 넘어섰습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이나 부동산 대출 규제 등 속도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에 진입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62.1%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4%포인트 상승하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2%포인트 내린 31.4%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소통 행보 일환인 타운홀 미팅, SKT 유심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조치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두드러진 지지율 상승세는 전체 지지율 견인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60%대에 육박하는 지지율에도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수세가 강한 TK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었고 연령대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 취임 후 첫 종교계 인사로 유흥식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저녁엔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단과 만찬 회동을 하며 내각 구성을 서둘러 맞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27년 서울 카톨릭 세계 청년 대회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한반도 평화에 관심도 많으신데. 레오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함께 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대통령은 저녁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과 함께 2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러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내각이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잘 봐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나도록 혁신의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를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가로막혔다며 지도부가 인적 쇄신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현 기자입니다. 혁신위원 인선을 두고 지도부와 갈등을 겪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장 수락 닷새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대신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두 친윤계 인사에 대한 쇄신안이 거부당한 게 주된 원인이었는데 비슷한 시각 당 지도부는 안 의원을 비롯한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 위원은 재선의 최용두 의원, 안철수 위원장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을 놓고 한 달 넘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고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은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친한계 조경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도 지지 기반을 다지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뚜렷한 구심점 없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둔 신경전까지 더해지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 번도 힘든 암 수술을 무려 10번 넘게 이겨내고 턱걸이 챔피언이 된 20대 청년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암투병 환자에서 턱걸이 챔피언이 된 청년 23세 김동호 씨. 7살 때 두경부암 진단을 받은 이래로 오랫동안 암으로 고통받아 왔다는데요. 그러던 중 운동으로 암을 이겨보자는 다짐 후 매일 집에서 턱걸이 연습을 했다고요. 처음엔 팔도 들어올리지 못했지만 몇 년 만에 맨몸 운동의 달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K 맨몸 운동 턱걸이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어려움을 극복한 동호 씨,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외식 물가, 극과 극을 달리는 가격의 식당들을 소개합니다. 대구에 있는 한 중식당, 짜장면이 단돈 1,000원에 군만두 2,000원, 탕수육은 5,000원입니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그날 재료가 소진될 때까지 영업을 한다는데요. 20년 전 가격 그대로에 맛까지 좋아서 오픈하자마자 문전성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서울 청담동의 한 떡볶이 가게는 초고가 가격표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한 유튜버가 찾은 가게, 닭떡볶이가 45,0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15,000원, 콜라도 10,000원입니다. 땅값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누리꾼들은 믿을 수 없는 가격이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물가 상승과 불경기가 양극화된 소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인데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까지 포함돼 쿠폰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는 당초 6월 18일까지 출생신고가 된 국민에게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자 소비 쿠폰 신청 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로 대상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그럼 쿠폰은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식당, 학원, 대형마트 내 임대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고요.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배달 플랫폼에서는 만나서 결제하는 경우 쓸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배달앱 결제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사용 전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를 잘 알리겠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군함도를 등재하며 했던 약속이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에 의제로 올려서 따지려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주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함도 문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군함도는 한일 간에 논의하겠다는 일본의 제안에 찬성하는 국가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Number of blank ballot papers 8. Number of invalid ballot papers 3. Votes in favor 7. Votes not in favor 3. Therefore, the amendment is adopted.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항 근처에 있는 섬으로 1940년대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을 지난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면서 일본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Japan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enter. 하지만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정보센터는 군함도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에 설립됐고 이마저도 제대로 역사가 기술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일본의 이행 조치가 미흡하다는 결정문을 수차례 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회의에서 따지려고 했던 우리 외교부는 이번 결과에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의 약속 이행을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밀양의 낮 기온이 39.2도까지 올랐고 서울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남부지방과 동해안에서 기승을 부리던 35도를 넘는 폭염이 수도권을 덮칩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평소 직장인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덕수궁 돌담길이 한산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흐르는 찜통더위에 산책을 포기한 겁니다. 하천 주변도 뜨겁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햇살 아래에 있는 계단은 마치 보일러를 틀어놓은 것처럼 뜨끈합니다. 바닥 온도를 재보니 30도를 훌쩍 넘습니다. 그나마 시원한 다리 아래에서도 오래 앉아있기는 힘듭니다. 오래 앉아있기에는 조금 더운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책 조금만 읽고 일어나서 근처 가까운 서점 한번 들릴 생각이었어요. 어제 서울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 오늘은 동풍이 불며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습한 공기는 태백산맥을 넘을 때 수분을 빼앗겨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공기는 온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산을 내려가며 산맥을 넘기 전보다 더 뜨거워져 주변을 데웁니다. 지금까진 남서풍 때문에 산맥 동쪽이 더웠지만 오늘은 동풍이 불며 서쪽 지역이 더 덥겠습니다. 8일 화요일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효과에 의해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으니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대전이 36도까지 오르는 반면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더위와 함께 오존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강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축사 안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으면서 농가마다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1시가 넘어가면서 축사 내부는 37도를 넘어섰습니다. 더위에 지친 소들이 꼬리를 흔들며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송아지들도 탈수가 많이 오고요. 큰 소들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이 많이 떨어져서 다른 축사도 상황은 마찬가지. 송아지 한 마리가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이렇게 수십 대의 환풍기를 가동시키고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더위를 좀 이기기 위해서 비타민제든 칼슘제든 이것을 보충해서 지금 급여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돼지들도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냉방 시설을 최대치로 가동해 보지만 내부 온도는 33도 아래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환풍기는 물론 분무기까지 뿌리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더울 때는 최대한 돼지들이 충분한 물을 먹을 수 있게 충분한 양을 더 늘려주고요. 최대한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게끔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여름 전국에서 더위로 폐사한 가축은 이미 12만 2천 마리를 넘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는 이제 시작된 거나 다름없어 가축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광주의 13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이 투신했는데 같은 시각 건물 앞을 지나던 행인 3명을 덮쳤습니다. 피해를 입은 3명 가운데는 모녀가 있었는데요. 10대 딸이 현장에서 숨졌고 4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도에 윤길환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앞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사고 수습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어제 오후 2시 35분쯤 18살 여성이 13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 거리를 지나던 시민 3명을 덮쳤습니다. 쿵 하고 차에 처음에 친 줄 알았어요. 차 뒤에가 학생 한 명이 쓰러져 있길래 급발진하고 살짝 쳤는가 보다 그러고.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40대 어머니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행인 20대 남성도 어깨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 옥상에서 땅에 떨어진 여성은 같은 건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투신한 여성의 가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틀 전 인천에서 하수관에 들어갔다 실종된 2명의 작업자 가운데 1명은 중태에 빠졌고 다른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수관 안에 있던 유독가스에 의식을 잃은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맨홀 속에서 한 남성을 구해 눕힙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인천시내 하수관 현황 전선화 사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차였습니다. 함께 맨홀로 들어간 다른 작업자는 사고 하루 만인 어제 오전 다른 맨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두 사람이 오폐수에서 나오는 황화수소를 비롯한 유독가스를 마셔 의식을 잃었다고 추정합니다.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맨홀에 들어가기 전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맨홀 내부의 산소 농도도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하도급도 확인됐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급 계약을 일절 금지하고 있지만 계약한 오폐수 관리업체 A사는 B사에 도급을, B사는 다시 C사에 도급을 줬고 C사 대표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게다가 계약상 의무인 작업보고도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며 관련 부처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고 공단과 업체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부산의 한 사립대가 지원하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 학생을 만들어 국가장학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유령 학생 명단과 함께 특정 전화번호가 입학 원서에 사용된 걸 확인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이 단독 입수한 부산 동명대학교에 입학한 이른바 유령학생 명단입니다. 이름과 학번, 학과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21학번으로 입학했다 2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아 미등록 제적된 김모 씨. 그런데 다음해 다른 학과 신입생으로 다시 들어왔다
또 미등록 제적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저희 등록금 낸 적이 없어요. 김 씨처럼 부정 입학한 걸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입학 원서엔 051-629로 시작하는 특정 전화번호가 적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명의를 도용해 가짜 입학 원서를 만들다 보니 개인 휴대전화번호 자리에 이 번호를 써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대학 입학 관련 부서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수백 명이 부정 입학한 걸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잠재 성장률을 3%로 회복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혀왔죠. 그런데 국내 기관들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올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사상 처음 1%대로 추정했습니다. 설상가상 추락 속도도 빨라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OECD가 우리나라 올해 잠재 성장률을 1.9%로 추정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실제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실질 성장률과 달리 한 나라의 경제가 이론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말합니다. 노동력과 자본을 아무리 활용해도 인플레이션 없이는 1.9%까지만 성장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인 겁니다. 2011년부터 꾸준히 하락하며 최근 3년간 2.2%를 유지해오던 잠재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을 위한 기초 체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신호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거든요. 세수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더 큰 문제는 하락 속도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6%포인트 하락했는데 비슷한 시기 비교적 큰 성장률 하락을 겪은 영국과 오스트리아는 1% 하락에 그쳐 큰 대조를 이룹니다. 잠재 성장률을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시간 자체가 정책들을 세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초 체력 없는 경기 부양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어 투자 환경 개선과 출산율 제고 같은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굿모닝 경제입니다. K푸드 열풍에 힘입어 고추장과 쌈장, 불닭 소스 등의 수출이 일본과 미국, 중국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K소스류 수출액은 2억 2,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8.4% 증가했는데 특히 일본으로의 수출이 128.5%나 늘었습니다.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주요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이 이번 주에 연이어 진행됩니다. 기존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진행되는 것으로 서울 구로구에서 전용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형 39세대에 대한 청약이 오늘 진행되고 10일에는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4세대 청약이 열릴 예정입니다.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된 만큼 구매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약 600조 2,350억 원으로 지난달 말에 비해 8,100억 원가량 불어난 건데 가계대출 역시 한 달 만에 6조 7천억 원에 불어나며 10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지난달 말 개봉한 오징어 게임 3가 개봉 2주차에도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는 오싹한 체험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자카르타로 함께 떠나보시죠. 거대한 영희 인형 앞에서 가상의 줄넘기를 하는 사람들. 3명이 발맞춰 걷는 2인 3각의 공기놀이까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다양한 게임들을 직접 체험하는데요. 분홍색 옷을 입은 진행 요원들이 스릴을 더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체험 이벤트에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는데요. K-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하게 하죠.
참가자들은 목숨을 잃는 건 아니지만 진짜처럼 긴장됐다며 짜릿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현장이 또 있었는데요. 스페인의 한 축제에서 하이라이트인 소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황소와 인간의 달리기 대결,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흰 연기 뒤로 문이 열리고 이윽고 커다란 뿔을 가진 소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만난 건 흰옷에 빨간 손수건을 두른 참가자들. 달려오는 황소를 피해 좁은 골목길을 내달립니다.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이번 여름에도 산페르민 축제가 열렸는데요. 축제 백미인 소몰이 행사에서 황소들은 875m 구간을 2분 37초 만에 질주했다고 합니다. 아슬아슬 쫓고 쫓기는 질주 끝에 결국 부상자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뿔에 찔린 사람은 없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에는 약 50명에서 많게는 120명 정도의 연주자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화음으로 하나 되는 일은 가능한 일일까요?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모여 기적을 이룬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독일 레클링하우젠 광장을 빼곡히 메운 연주자들. 자그마치 1353명이나 되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현악 오케스트라라는 신기록에 도전한 겁니다. 저마다 악기를 들고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를 함께 연주했는데요. 앙증맞은 꼬마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화음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환한 미소로 벅찬 감동을 드러냈는데요.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한마음으로 모여 결국 세계 기록 경신에 성공했다는군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시속 200km의 강풍을 동반한 4호 태풍 다나스가 대만을 강타해 2명이 숨지고 3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하필 인구 밀집 지역인 서남부 지역에 태풍이 상륙하면서 피해는 더 컸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거센 비바람에 나무들이 금세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주차된 차량조차 밀려나갈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건물 외벽이 힘없이 뜯겨져 나갔고 간판과 표지판 등 각종 물건들이 날아와 쌓이며 도로와 인도 사이를 바리케이드처럼 막아버렸습니다. 来往拉面的扛棒，路上机车都倒了。 밀려드는 빗물에 도로는 강처럼 변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떠다니고 사람들은 거의 무릎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헤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现在呢，垦丁地区是下着大雨，而且呢，风势也是蛮明显的。 4호 태풍 다나스가 대만에 상륙한 모습입니다. 다나스는 순간 풍속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인구 밀집 지역인 서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시설물 붕괴 같은 피해 접수만 2,000건이 넘었고 50만 가구 이상의 전력도 끊겼습니다. 当时呢，风一吹呢，把整个这么粗的铁杆呢，整个扭曲变形，整个断裂了，而且这个断裂的很。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33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을 휩쓸고 가며 세력이 다소 약해진 다나스는 오늘 저녁 중국 남동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어제 서울에도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폭염경보는 낮 동안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데요. 지난해보다 18일이나 빨라진 겁니다. 오늘은 이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쪽 지역의 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거워져 오늘 서울과 대전이 36도, 경기 광명은 37도까지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은 36도로 오늘만큼이나 덥겠고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7.7도, 대전이 28.3도, 대구 2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36도, 전주 35도로 무덥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울진이 27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당분간 습도 높은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